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기생충입니다.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합참의장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성 장군도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서류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역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30년 경력이 쌓아올린 오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할레인입니다. 미 펜타곤 태평양 전략실 수석국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교 국방전략연구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 그 방에서 시작된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완전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를 여러분께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백은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72시간. 그 숫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난 뒤 불과 72시간 안에 미국이 반세기 동안 피와 돈으로 쌓아올린 태평양 패권이 무너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도미노처럼 한 줄로 쓰러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저의 30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전말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펜타곤에 처음 발령받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략실에 짐을 풀던 날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미 8군 연락장교라는 직함이 찍힌 명함이었습니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어떤 장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명함이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략실에서 한국은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랍 안에 굴러다니다 버려지는 낡은 명함처럼 처리해야 할 안건 목록의 가장 아래에 놓이는 나라. 회의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한숨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또 그 나라 얘기야? 저도 그 한숨을 쉬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리며 지켜주는 나라. 북한이라는 이유 하나로 존재하는 완충지대. 방위비는 항상 부족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 그것이 펜타곤 복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NSC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오후 11시. 지하 상황실. 최고 기밀.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6월의 워싱턴은 해가 길어서 저녁 8시가 넘어도 하늘이 붉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시설 타격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90분 전에 전격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의회와 언론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 파장이 엉뚱하게도 한국을 향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자리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각 전략실 수석대. 평소에 한자리에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해군 장성이 짧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NSC 수석 부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확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방 안의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상황실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이란 사태로 대통령 각하의 결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타깃으로 한국이 적절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장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로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여론 앞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위기를 동맹국 때리기로 돌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생충입니다.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부끄러운 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수석 부보좌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할레인 국장. 네. 펜타곤 최고 기밀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돌려주세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국 없이도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숫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국이 빠진다고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미군이 있었습니다. 괌에 전략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가 건재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빠진다고 기계가 멈추겠습니까? 그것이 30년 경력이 저에게 준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불과 며칠 후에 깨닫게 됩니다. 펜타곤 지하 3층에는 일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특수 열쇠 카드와 망막 인식 2단계를 통과해야 열리는 철문 안쪽입니다. 저는 그 문을 수백 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만큼 묘한 기분으로 들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지는 것이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NSC 회의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석팀 6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황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와는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시나리오 조건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전원 철수. 한미동맹 사실상 해소 상황을 가정하세요. 태평양 전역의 군사 균형 변화를 분석하세요. 결론은 한국이 빠져도 미국 전략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방향으로 도출해 주세요. 황 박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결론의 방향을 미리 지정하시는 겁니까? 분석의 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뽑아들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보고서 초안의 결론부를 이미 머릿속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 역량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방어의 전략적 가치는 대체 가능하다. 깔끔하고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문장이었습니다. 커피가 식을 무렵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1950년대 초 22살의 나이에 부산에 상륙했다고 하셨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들,
먹을 것 하나 없이 길가에 앉아 있던 아이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제가 펜타곤에 발령받던 날 밤에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그 나라 아이들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리처드. 그 눈빛이 아주 특별했어.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남긴 감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 단추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아주 작은 금속 단추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오래된 습관처럼. 그날 밤도 그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황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그냥 창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색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출력된 보고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 박사?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왜요? 결과가.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황 박사의 손에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최고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이내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 체계는 치명적 수준으로 와해된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72시간. 2번, 3번을 더 읽었습니다. 글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 네. 오류입니까? 그는 대답하기 전에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처음 종료되었을 때 저는 즉시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변수 입력값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델의 기본 설정을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요? 동일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시뮬레이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6개의 대형 모니터에 분석 결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색깔로 표시된 군사 균형 변화, 그래프로 표현된 방어력 붕괴 속도, 각 동맹국의 독자 대응 가능성 수치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니터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읽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먼저 한국 이남에 배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망이 사라집니다. 이 레이더망은 북한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동해안의 미사일 기지, 러시아 극동 함대의 동태, 그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태평양 방어의 가장 앞쪽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감기는 순간 미국은 태평양 서쪽 절반에서 사실상 장님이 됩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구축한 정보망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남서쪽 방어선에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일본의 방위 체계는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전방 방패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 방패가 사라지면 일본이 최전방이 됩니다. 오키나와의 미군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대만 해협이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유사시 48시간 이내에 대만 해협으로 투사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 전력이 사라지면 중국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확률이 시뮬레이션상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3배였습니다. 대만 해협의 균형이 흔들리면 남중국해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그 바닷길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괌이었습니다. 괌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전방 방어선이 건재할 때만 안전한 후방 기지입니다. 전방이 무너지면 괌은 최전방으로 노출됩니다. 중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옵니다. 보고서는 이 상황에서 괌 기지의 생존 가능성을 처참할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실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도 팀원들도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가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태평양 패권 전체가 72시간 안에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결론이라니. 저는 30년 동안 수백 건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의 유럽 안보, 910일 이후 중동 전략, 중국 굴기에 따른 아시아 재균형. 그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런 결과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류여야 했습니다. 황 박사. 네. 3번 돌려주세요. 이미 2번 돌렸습니다. 한 번 더요. 미국의 유리한 가정을 최대한 집어넣으세요. 일본 자위대의 독자 대응 능력도 높게 설정하고 중국의 군사 이동 속도는 낮추고 변수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서 다시 돌려보세요. 황 박사는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이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보세요. 황 박사는 돌아서서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군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금속 단추. 빛이 바랬지만 손가락 끝으로 만지면 여전히 별 모양 문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서 이 단추를 달고 걷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황 박사가 다시 제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지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지 그 두 가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줄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이내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 체계는 치명적 수준으로 와야 된다. 3번 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변수를 바꾸고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한 미국에 유리하게 설정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3부를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3개의 문서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이 시스템은 제가 30년 동안 함께 일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기 2달 전 이 시스템은 소련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911이 일어나기 전 중동발 대규모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상급자들이 보고서를 묵살했을 뿐이었습니다. 숫자는 매번 옳았습니다. 그 시스템이 72시간이라는 숫자를 지금 3번 연속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서랍 속에 버려지는 낡은 명함처럼 여겼던 그 나라를 지하 3층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자체의 군사력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그 질문의 답이 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흔들어 놓게 됩니다. 저는 분석팀의 2번째 시뮬레이션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한국군의 모든 전력 데이터를 입력하고 주변국의 위협 수준을 최대치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는 무너진다는 결론이 나와야 했습니다.
최소한 그래야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한국군의 데이터가 예상보다 방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황 박사가 다시 제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경외감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다. 그것도 지역 안정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무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위력과 정밀도는 시뮬레이션 분석관들조차 처음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수치를 재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무기 체계만으로도 주변국에 대한 압도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K 전차의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의 지상전 시나리오에서 상대 전차 전력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동력,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 성능이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산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호해주는 약소국이라고 비웃던 그 나라가 사실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악관이 원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 없이도 미국은 문제없다는 결론.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정반대의 결론을 두 번이나 내놓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이 무너지고 미국 없이도 한국은 독자 행보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두 부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미국의 치명적 약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한국의 압도적 강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보고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워싱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협박하라는 명령을 받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파헤쳐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처참한 아이러니가 또 있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브리핑은 이틀 후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보고서 두 부를 가방에 넣고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NSC 수석 부보좌관은 결과만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자 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느냐? 한국이 얼마나 쓸모없는 나라인지 숫자로 증명해 왔느냐?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장님, 결과를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를 발견한 순간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3차례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3번 모두 동일한 결론이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72시간 내에 태평양 전략 체계가 와해되며 한국은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군사 강국이라는 결과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숫자 따위로 대통령의 결정에 토를 다느냐. 저는 가방에서 추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일본 방위성과 영국 국방부의 내부 평가 보고서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이탈할 경우 일본의 남서쪽 방어선은 사실상 붕괴된다. 일본은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면서도 안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군사 강국이자 핵심 안보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유럽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라는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도 같은 결론입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동맹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일본과 영국의 보고서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일본과 영국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에 맞는 근거를 만들어내면 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펜타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지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레인 국장, 당신의 충성심이 펜타곤에 있는 건지 백악관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제 자리가 제 30년 커리어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가 말하는 진실 앞에서 거짓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브리핑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챙겨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묻힐 것이라고. 진실은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단추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이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극비 보고서 내용이 도쿄의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 없이는 자국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자체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국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영국 국방부의 보고서까지 런던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매도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일본과 영국의 극비 문서가 동시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작인지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소식에 세계는 한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밀어내는 상황이 되자 프랑스는 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움직임은 더욱 신속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비난하는 바로 그 시점에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과의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공동 군사 훈련, 방산 기술 교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한국이 영국이라는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부터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은 가장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 동맹국도 버릴 수 있다는 미국의 본질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즉각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한국에게 중동 최대의 방산 시장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도 잇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밀어낼수록 세계가 한국을 끌어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압박해서 얻으려 했던 것은 방위비 몇 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어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신뢰였습니다. 한국과 새롭게 체결된 계약의 규모가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잃어가고 있는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수석 부보좌관에게 다시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손을 잡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방산 패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한국산 장난감을 산다고 미국이 흔들릴 것 같으냐.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 직접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악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긴급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맹국 극비 보고서와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위원장실의 답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청문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비공개가 아닌 전 세계 생중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진실은 밀실이 아닌 전 세계 앞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6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2건, 일본 방위성 극비 보고서, 영국 국방부 극비 보고서, 그리고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록. 모든 것이 이 64페이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은 이 나라를 위한 것이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녀와요. 상원 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송사의 카메라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중계 표시 등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보고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저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64페이지 보고서의 첫 장을 펼치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NSC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목적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장의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이내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 체계가 치명적 수준으로 와해된다는 결론이 세 차례 반복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방어선 붕괴, 대만 해협 균형 와해, 괌 기지 노출, 연쇄 도미노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의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한원로 의원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72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72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의 억지력,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세계 최상위급 성능,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객관적 데이터, 한국을 보호해주는 것이 미국이라는 기존 상식이 완전히 허구였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영국 국방부의 극비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청문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NSC 수석 부보좌관이 데이터 조작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사실, 한국을 기생충이라고 비하한 발언, 충성심을 의심하며 제 커리어를 협박한 장면,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증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미국이 먹여 살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청문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방청석 한쪽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박수가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더니 순식간에 청문회장 전체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의원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미국 상원이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백악관의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NSC 수석 부보좌관은 청문회 이틀 후 사임했습니다.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 사임이 아니라 사실상의 경질이었다는 것을. 한국을 기생충이라 불렀던 그 입으로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온 세상이 목격한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인 나무 서랍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가 폐허가 된 마을에서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병사의 얼굴은 앳되고 어렸습니다. 22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떼국이 흐르는 얼굴로 병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아이의 눈빛이 유독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체념이 아니라 의지를. 그 눈빛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감상이라고 흘려들었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폐허 속에서 초콜릿을 받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K 전차가 세계 각국의 대지 위에 서 있고 한국의 이름이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계약서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단추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손에 쥐고 다닌 아버지의 군복 단추였습니다.
그 작고 낡은 단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단추는 한국의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서 아버지의 군복에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단추를 천천히 사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22살의 눈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저는 60이 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은 단순히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정신에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그 국민들의 힘에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도 K 전차도 K9 자주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를 악물고 기술을 개발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끝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연구실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단추도 그 옆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일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한 나라의 잠재력을 절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강대국은 무기의 수가 아니라 국민의 정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할레인입니다. 전미 펜타곤 태평양 전략실 수석국장. 한때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가장 깊이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진실은 전 세계 어떤 강대국의 오만함으로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60년 전 폐허 속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국을 자랑하기 위해 꺼낸 것이 아닙니다. 30년의 오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오만을 깨트린 것이 결국 숫자, 데이터, 진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온 날들, 폐허 속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았던 날들, 이를 악물고 버텨낸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그날들의 총합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세월이 오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나라의 뿌리입니다. 72시간. 그 숫자를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 한켠이 조금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72시간. 그 두 글자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손가락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